자, 1월 26일 금요일 무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장이 벌어졌죠. 중국 증시는 3%대 급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죠.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약간 강보합 보였습니다. 0.0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49% 하락했습니다. 거의 장중에는 마이너스 1.8%까지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1.4% 정도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바이오랑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데, 테슬라 실적이 무너지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급락했고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죠. 지금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마이너스 11%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보다 낙폭이 컸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LNF는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양극재를 테슬라로 공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LNF의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조정을 한번 받으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근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한 달간 리튬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어찌되었건 돌아온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이면 2025년, 2030년이면 2030년 이렇게 각 국가별로 이제 전기차 도입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신 너무 많이 하락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싹 다 손절하고 다른 섹터로 들어갈 거 아니라면 그냥 한 몇 년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약에 손절 안 할 거면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한 몇 년 정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하죠. 뭐 양극재면 양극재, 전구체면 전구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나 추가 매수해야 될 섹터는 2차전지가 아닙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목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섹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섹터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랑 인공지능 위주로 제가 TV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고 그쪽으로 집중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뭐였냐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사실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60억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4분기 흑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큰 흑자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SK하이닉스 주가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어제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1.5%까지 급등했다가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2.9%까지 하락을 했죠. 네, 갸룡S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 심리가 워낙 이제 위축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실 SK하이닉스도 연초 대비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5월달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하자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보통 금요일은 시장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점 잘 잡아가지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일단 5월달부터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쭉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이제 과거에는 뭐 2, 3년 이렇게 좀 반도체 사이클이 2년 상승하고 2년 하락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추세가 좀 더 길어지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하락세가 지난 1년 동안 나타났지만 지난 1년 그쵸 2022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2023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약간 하락 사이클도 좀 짧아지고 상승 사이클은 조금 길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요. 다양한 IT 디바이스 기기가 출시하기 시작했죠. XR 헤드셋도 나오기 시작했고 XR, AR, MR, VR 다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MR 헤드셋이 약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까지 다양한 IT 디바이스 기기가 새롭게 그 출시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면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단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너무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무방을 할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엄청 길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엄청 길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바닥권일 때. 일단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올해 엄청나게 실적이 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SK하이닉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HBM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2배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올해 영업이익 10조를 넘본다.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HBM은 잘 아시겠지만 D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D램을 적층해서 쌓아서 처리 속도를 높인 걸 바로 HBM이라고 하죠.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지금 캐펙스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낸드 쪽보다는 HBM 속해 있는 이제 D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BM 관련 밸류 체인 여러분들 계속해서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방에서는 HBM 관련 종목들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또 인터넷 요즘 조금만 검색하시면 HBM 관련 종목들 나오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밀고 있는 종목은 뭐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방송에서 항상 소개해드렸던 종목 뭘까요? 지난주 화요일 스타워즈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결함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파티클이라든지 웨이퍼상의 파티클이라든지 회로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얘가 그 중국 쪽 수출 비중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꽤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넥스틴의 매출액이 잠깐만요. 3분기 2023년 3분기 누적 얘가 이제 매출액이 얼마 나오냐면 690억 나옵니다. 누적으로 매출액 690억 영업이익이 얘가 303억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적으로 매출액이 690억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03억원 나왔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사이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근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겁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인데, 그런데 저는 올해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보는 반도체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캐펙스 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AI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HBM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쪽 위주로 투자가 집행이 될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를 내재화해야 돼요. 근데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를 공급받다가 일본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소재 내재화 움직임을 보였고, 불과 2년 정도 만에 반도체 소재 대부분의 소재를 거의 내재화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해버리면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를 미국이나 한국보다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넥스틴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를 하면서 넥스틴의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 보통 이제 수주를 줄 때 상반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반기에 반도체 발주를 반도체 이제 뭐 예를 들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비든지 뭐 소재든지.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분기와 3분기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넥스틴은 2분기, 3분기 이게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죠? 지금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2분기, 3분기 생각보다 수주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넥스틴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1분기죠. 지금 뭐 공교롭게도 지금 넥스틴의 주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넥스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게 2분기랑 3분기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분기랑 3분기 때 넥스틴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굳이 2분기, 3분기라서 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5월 달부터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실 넥스틴 2분기, 3분기 성수기라고 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국내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뭐다? 5월 달부터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까 제가 2분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국 쪽으로 넥스틴이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전체 매출의 10% 초과하는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은 공시를 안 해도 돼요. 회사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넥스틴의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10% 넘어가는 거는 의무 공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우리가 10%가 안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10% 안 되는 종목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거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 보시게 되면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좌측에 메뉴 보면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보이시죠? 요거 클릭을 하면 쭉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수주 현황 보이시죠? 그리고 수주 잔고가 보일 겁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306억 원이죠. 이 100만원 단위니까 306억 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4분기에 306억 원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주하고 그리고 납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여기 다 나옵니다. 수주 총액, 납품 총액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 수주해서 얼마 납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기 말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306억 원이니까 지금 사업보고서가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발표를 일찍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마감이 보통 한 4월 중순 정도 되죠. 4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때 실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닝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넥스틴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넥스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넥스틴 최근에 공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요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최근에 수주 하나 받았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요게 다트 공시 시스템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회사명에다가 넥스틴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나오죠. 12월 11일 날에 수주 받았던 게 이게 전체 매출의 11.3%, 계약 금액이 130억 원.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의 직접 매출의 10% 넘어가면 의무 공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여기 보시게 되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그리고 판매 공급 지역이 중국이다. 아마 올해도 중국 쪽으로 수주가 엄청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부품 제조사들, 뭐 테스트 장비 업체들 등등등.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공급하는 게 높을까요? 아니면 중국 기업으로 공급하는 게 마진율이 더 높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 채팅 한번 적어보십시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공급하는 게 더 마진율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게 마진율이 더 좋을까요?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중국 기업으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넥스틴의 영업이익률이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넥스틴을 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넥스틴 거의 홍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넥스틴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넥스틴이 진출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KLA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KLA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넥스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KLA의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안 받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하는 걸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그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제한하면 우리도 미국 제품 안 쓴다. 뭐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특출난 기업이 아니라면, 사실 대체 수단이 있다라면 굳이 미국 제품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 과정에서 KLA의 제품을 적게 쓰기 시작한다라면 상대적으로 넥스틴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넥스틴은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갈등을 빚을 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넥스틴처럼 미국 KLA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틴은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수주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아까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계약을 보시는 겁니다. 수주 잔고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10% 넘어가는 공급 계약이 공시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넥스틴 지금
많이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어요. 지금 윗꼬리 달고 음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온다면 넥스틴도 반등이 나오겠죠. 일단 지금 금요일이니까 뭐 넥스틴 제가 뭐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반도체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반도체는 HBM 쪽으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대신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 쪽이나 시가총액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얘기도 해야 되죠. 뭐 어제 반도체랑 자동차 얘기 빼면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5.1조로 역대 최대 기록했다는 내용이고, 사실 이거는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현대차 그룹 실적 잘 나올 거라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기아차가 현대차보단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기아를 현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매매를 하십시오. 아셨죠? 어차피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나 현대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두 기업 중에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아 위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을 투자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인데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023년 판매보다 0.6% 증가한 424만 대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크아웃 하지만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대차 경영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승폭이 0.6%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미래 실적의 함수잖아요. 주가는 미래 실적의 함수인데 작년보다 올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야지만 주가가 더 부양이 될 텐데 일단 0.6%밖에 더 좋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자동차 판매량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어제 현대차나 기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차 경영진은 오히려 작년보다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안심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자동차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3월에서 5월로 딜레이 되었잖아요. 그쵸? 5월로 딜레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금리 영향 받는 바이오 다 작살났죠. 바이오 작살나고 IT 기기도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되었건 금리가
3월에서 5월로 딜레이,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워낙 최근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1, 2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섹시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섹시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현대차나 기아 중에 기아가 좋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주가가 못 갔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서현이아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시가총액과 실적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탑픽 종목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종목까지는 굳이 뽑아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플러스 방에서는 제가 섹터별로 제가 탑픽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뉴스는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 기대 이하 2024년 실적 전망에 시간에 6% 급락. 그런데 일단 실적이 잘 못 나왔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주당 순이익 54센트, 매출 154억 달러 기록, 그리고 예상치인 45% 151억 달러보다는 상회했다. 일단 실적은 4분기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폭 잘 나왔네요. 대신 올해 실적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죠. 올해 실적 전망이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가 지금 시간에 6% 급락했다라고 나왔는데 더 빠졌습니다. 시간에 10%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굳이 안 올라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반도체는 추세적으로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인텔이 이렇게 10% 빠져버리면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뭐 다음 주는 되어야지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대신 다른 종목들 AMD의 주가, AMD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지금 AMD도 시간에서는 한 3.45% 빠졌네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번 봐야 되죠.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600달러 넘었네요. 와, 지난번에 500달러에서 500달러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샀어도 20% 이상 수익이 났네요. 그쵸? 일단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1.86% 빠졌습니다. 아마 인텔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조금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 주가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어제 먼저 매를 맞았죠.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뭐 인텔이 10%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제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정시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나중에 접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HBM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적어드려야지 여러분들 기억에 좀 남겠죠. HBM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쪽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 업체들. 뭐, 버닝소터, 뭐, 웨이퍼 테스트, 뭐, 등등등등, 테스트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넥스틴도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넥스틴도 지금 오늘 반도체 업종들 조정받으면서 넥스틴도 오늘 조정을 조금 강하게 받는다라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죠. 아셨죠?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일단 보신다면 이렇게 두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송은 요 정도만 하고요. 제가 원래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좀 지키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저녁 7시에는 무료 방송을 진행할게요. 일요일날 저녁 이거 진행할 테니까 이때 들어오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8시. 아침 8시에도 무방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빠잉!